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실리콘밸리은행, 시그니처은행, 크레딧 스위스, 손실 가능성, 예금주들의 불안, 그리고 뱅크런, 유동성 위기가 오고요. 결국 파산, 매각. 자, 이 세계 금융가가 불안합니다. 미국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가치가 절반 가까이 폭락했고요. 또 뱅크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난해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가 지금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이 문제가 터진 은행들에만 2,800억 가까이 물려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관심이 급쏠리면서 금값이 치솟고 있죠. 자, 혼돈의 시대입니다. 정답이 없는 그런 시대죠.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긴축하고 비축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전문성과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는 화제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쏠쏠하게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 일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한일 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역설했는데, 네. 박 기자님, 어떤 메시지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나왔나요? 네, 이제 결국 이제 전인 정부에서 제대로 못했던 한일 관계, 이거를 이번에 개선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다 이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 등으로 맹비판하는 야당 등을 거론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결국 이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지금 세계 상황, 안보, 경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처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이걸 거론하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의 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 이것도 좀 기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있어서 출발점이 됐던 강제동원 배상해법 이 자유사 3자 변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은 그 돈 필요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피해자들과 아니면은 또 반대하는 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게 될 건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이게 계속 과제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과제로 남아있죠. 피해자분들이 일단 동의를 해야 그 3자 해법이 일단은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뒷이야기가 좀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일본 쪽이 정말 촉구한 것이냐. 대통령실은 이 위안부 합의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지금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졌던
이 화해치유재단 이 자녀 기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것인데요.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정상회담 당시에 다른 현안이 나왔느냐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수산물의 수입 규제 철폐라든가 사도광산 등재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상간 대화를 얘기할 수는 없다. 밝힐 수는 없다라고 네네. 좀 즉답을 피했는데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적 없다 그러면서 이 일본 언론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강경하게 좀 입장을 내긴 했는데 어제 외교부에서는 조금 이 분위기가 다른 얘기가 사실 나온 것이죠. 네네. 일단 외교부 당국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고 그 합의 이행을 위해서 화해치유재단의 자녀기금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자녀기금 처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네. 이 화해치유재단이 기금이 103억 원 정도 됩니다. 네네. 합의 당시에 일본이 10억 엔을 이제 거출을 했었죠. 예.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이 되고 남은 기금이 56억 원 가량 된다 그래요. 그거를 위안부 합의 정신대로 다시 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어서 혹시 정상회담에서 이 위안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그때 당시 합의가 일본의 사죄와 인정을 전제하지 않았고 특히 정부 차원의 개입을 일본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 10억 엔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번에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마찬가지로 인정과 사죄를 전제하지 않는 그 위로금 형태로, 네, 그러니까 치유금이라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치유금, 위로금, 그 사죄와 인정이 전제된 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위자료 판결이 나와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합의가 나왔었고 또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래서 사실 2018년 11월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을 하고 정부 우리 기금으로 그 일본의 10억 엔을 다 대체했습니다. 네. 정부 예산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일단 합의 이행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어제 나온 외교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가 다시 그 위안부 합의의 정신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어서 일본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소녀상 철거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위안부 문제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일본 쪽이 굉장히 압박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럼 이제 통일부와 외교부로부터 지금 이 강제동원 해법 또 한일 정상회담 관련 현안 보고들이 있을 텐데 자, 박 기자님 지금 여야 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이 정부를 향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하게 되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이제 준비가 된 거고 또 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방금 언급한 뭐 위안부 관련된 얘기나 독도 뭐 영유권 관련된 얘기나 후쿠시마 수산물 이런 얘기들 한일 어떻게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라는 추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경제 성과를 가져온 또 한일 관계 개선을 가져온 성공한 회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물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아무래도 국민들의 여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 또 그 앞서서 강제동원 이 제3자 변제에 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기자회견도 하면서 우리가 물컵에 물을 뭐 반 채운 다음에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울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과연 일본이 채운 이 물컵 안에 물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박홍우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검토하고 있겠다고 했거든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국내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얘기가 오갔고 또 일본이 만약에 무리한 주장이나 어떤 의제, 논의가 약속되지 않은 것들을 꺼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국민이 알고 싶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지금 꺼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외통이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보고 저희가 내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역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인데
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게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나온 얘기예요. 네. 캡을 씌워야 한다. 이 상한 캡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주 69시간이 그럼 원점 재검토인가 최대 주당 한 59시간까지가 이게 최대인가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대통령실이 어제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대통령은 다시 주 60시간 이상 무리라는 얘기를 반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이른바 상한캡, 60시간 상한캡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거고 노동시간 개편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뭐 나올 수도 있다. 캡을 그러니까 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그러니까 지난 16일 일본 출국 전에 했던 말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오늘 또 반복을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임금이나 휴가 같은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캡을 60시간이 쉬운 거냐 안 쉬운 거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말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결국 60시간은 안 넣는 거 아니냐.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9시간제를 둘러싼 혼란, 혼선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영호님. 주 몇 시간 가능한 겁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한 번 더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은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난감함을 드러냈어요 그동안. 이정식 장관도 원점 재검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미세 조정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이게 우리 그러니까 노동부에게 의견 수렴을 잘해서 조금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을 잘 하라는 그런 지시시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냈을 정도로 저하긴 했었는데 대통령이 한 번 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동부도 이제 더 이상은 고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이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점이 아니라 너무 단시간 내에 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최근 5일 동안 바뀐 거를 한번 정리해드리면 15일에 그러니까 3월 6일에 개편안이 나왔는데 15일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때 이미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뭐 새로 고침 협의회 그러니까 MG노조라고 부르고 그렇죠. 있죠. 3월 9일에 공식적으로 거부를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15일에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개편안에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없다. 주 52시간 외에는 목표된 숫자가 없다. 여러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때 69시간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이제 궁금증이 나왔었고 그런데 같은 날 이정식 장관이 바로 원점 재검토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잘 챙기라는 지시다라고 해서 한번 수습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일에 이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근데 19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다시 한번 주 69시간은 극단적 프레임이다. 69시간을 해도 그렇게 길게 일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또 대통령실에서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오전에 또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4번이나 바뀐 것인데 일단 대통령과 부처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한데 참모나 이 부처에서 자꾸 대통령의 생각과 어긋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냐. 혹은 계속 일관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주 69시간은 왜곡이다. 극단적 사강을 가정한 왜곡된 프레임이라는 얘기는 사실 일관적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애정을 표하고 있는 이 MZ세대 노조에 대한 설득만 완료하면 가능하다고 혹시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야. 뭐 연 단위까지 해서 이 연 노동 총량은 똑같다. 근데 뭐 어떤 주간에 정말 극단적으로 이론적으로 69시간을 일한다면 또 다른 이제 비수기 주간에는 뭐 35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요. 40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요. 한 달 동안 뭐 안식월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제주도 한 달 일할 수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사실 문제 제기가 많지만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통해 해소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ILO 이 국제 노동기구하고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같이 낸 안은 주당 55시간 그렇습니다. 이상은 무리다. 이게 세계 권고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극단적으로 봐서 주 64시간 이상이라면 이게 4주가 흐르면 과로사 위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딱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일하느라 모신 걸 모아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직장에 다녀보신 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랑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불신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안착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 근본적인 소통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와 뭐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혼선이 빚는 모습은 보인다고 하면 과연 이 정책적으로 이게 좀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MZ노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MZ노조도 이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뭐 한 연령층 일부 아니겠습니까? 다른 연령층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이게 좀 다 모아져서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소통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시간은 없고 MZ세대에만 국한된 그런 소통,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 여기에 대한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참 92년에 사회에 나왔는데 그때 이미 노동 시간이 중요하냐, 생산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생산성 혁명. 근데 호주 같은 데서 이제 한국은 69시간 일하는데 그러는데 보니까 주당 38시간 일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주 4일제로도 가고 있고. 자, 지금 청취자 9098님, 이 나라는 MZ밖에 없는 건가요? 뭐만 하면 MZ 하네요. 노동자는 MZ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요. 또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모든 이제 노동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12시 37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동호대교 북단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성수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는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수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더딥니다.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천안분기점 부근 3km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한안분기점에서 상일 나들목까지 어렵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재터널 부근 6km 구간도 속도 떨어집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는 요즘에 이 경제가 좀 불안해요. 특히 이제 해외 금융권을 필두로 해서 뱅크런 현상, 유동성 위기, 이게 또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던데. 자, 어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유명한 은행인데 이걸 이제 UBS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일단 큰 불은 끈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UBS가 이 CS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결국 이 위험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은 막았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UBS도 정부 지원과 별개로 60억 스위스 프랑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투자자들이나 금융계에서 판단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 요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 자체가 좀 전체적인 투자 위축과 자금 조달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게 한 부분은 위기가 좀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과연 이 CS 이 부분 한 곳에 국한돼 있는 거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은행들은 또 위험 신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은행들의 연쇄 부실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스위스 정부와 국립은행은 두 은행의 모든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된다. 기존 고객과 금융시장 안전성은 보장됐다. 수습에 애써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글쎄요.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스위스로 갔고 또 미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2,800억 가까이 물려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 다른 나라들도 유동성 위기를 경계하면서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은행 연쇄의 위기,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국제적인 사실 위기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파산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지급불능에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규모로 이제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도 주가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중소 은행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채권 가격 그리고 부동산 포함해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그 버틸 힘이 조금 모자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급불능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나의 은행이 또 위기에 빠지면 그 투자자나 그 은행의 채권을 가진 사람, 예금 가진 사람들이 또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급불능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쇄적인 우려에 대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지가 않아서요. 어제 이제 유럽 중앙은행 미국에서 잇따라 이 지원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필요하면 유로존 은행들에게 대출을 크게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최근 폐쇄됐던 시그니처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도 역시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연준과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 스위스 등 5개국의 중앙은행은 UBS의 어제 인수 발표 후에 달러와 스와프 협정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에 항상 달러 지급이 가능하도록 좀 준비를 해놓는 그런 약속도 원활하게 이행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 금융당국도 그저께 금융 관련 4인방 추경호 부총리를 포함해서 대책 논의를 했는데 일단 한국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PF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실 PF 때문에 또 연쇄적인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도 봤지만은 그 유동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해서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경제 불안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정부는요. 지금 세수가 줄어서 올해 제대로 나라 살림이 돌아가겠는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박 기자님, 이 경제 뉴스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여러 이제 앱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애플페이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직 모든 아이폰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건들입니까? 네, 사실은 이 특정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은 현대카드를 보유한 아이폰 이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편의점과 일부 백화점, 또 일부 커피숍 이런 등등에서 단말기를 설치해서 쓸 수가 있는데 단말기 없는 영업점이 많아서 사용 시에 미리 좀 알아보거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애플페이 됩니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저도 오늘 편의점 한 군데를 들렀는데 아직 단말기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다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현대카드가 그동안 베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베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사실 문제가 해결돼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국내에서는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생각한다면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여기서 이제 쓰고 있었어요. 사실상 거의 독점 체제였는데 이게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플페이가 과연 많이 쓰이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봐도 애플페이 자체로 그게 큰 어떤 시장의 반응을 일으킨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무슨 땡땡페이가 그렇습니다. 좀 많고 잘 돼 있으니까 또 시작됐으면 또 쓰는 사람들은 쓰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방통위가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있었죠. 자, 결국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이제 내일이 됐습니다. 22일에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네.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2020년 이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장과 과장이 TV조선의 중간 점수 일부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줬고 너무 높다. 그래서 좀 낮춰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그리고 일부 심사위원들이 그에 맞춰서 점수를 낮췄다. 그래서 조작 의혹이 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그리고 검찰에 이첩을 하면서 수사로 이어졌고요.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만 4번 관련자들 잇따라 소환을 하면서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구속 기소됐고요. 심지어 2020년 당시에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이 윤석년 교수까지 2월 1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들이 심사위원장까지 구속을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윗선인 방통위원장도 이 점수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검찰이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소환 통보까지 이른 것입니다. 혐의는요. 재승인 심사 직전에 측근 이모 씨에게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요. 이 점수 조작을 인지하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해오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박 기자님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네네. 목소리를 내왔죠. 또 대통령실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 아예 한상혁 위원장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이유가 뭐 이런 거죠. 전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정부 철학, 기조와 안 맞는다. 네네. 물러나야 된다. 이런 건데 뭐 전현희 위원장 사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재승신 심사 수사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수 수정 이 부분 그동안 모든 심사에서 이뤄져 왔고 오히려 아예 새로 작성해서 근거 기록을 없앴는데 2020년 재승인 심사의 경우에는 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실선을 긋고 그 위에 수정 점수를 표기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또 공무원이 점수를 심사위원에게 알려준 게 불법이라면 처벌하면 되는데 이미 압수수색 4번을 해서 증거를 수집한 공무원을 구속한 거 이거는 한상혁 위원장을 향한 압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제 독립적 자율적 권한으로 심사를 이끄는 심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점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준 당사자도 아닌데 구속까지 할 근거가 뭐냐? 또 이 점수 수정한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수정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것도 좀 법률로 재단하기가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결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한상혁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임기도 오래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7월까지 때문에. 올 여름이면 또 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이영구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매해 발간되어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198개 국가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 인권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한국 언론에 대한 탄압이 언급이 된 겁니다. 특히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에 불거졌던 이 비속어 보도 논란. 네네. 이 때문에 이제 MBC와의 갈등이 불거졌고 이게 전용기 배제 사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고소까지 했고 이 대통령실에서 방송기자협회에 일정한 영상 공개에 대한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언론에 대한 일종의 괴롭힘 사례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도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우리가 보통 늘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권 보고서인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또 지적이 들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부동산 문제인데요. 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날 거다. 근데 공급은 계속 이어진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좀 묘책이 나왔습니까? 뭐 지금 보면은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1월 기준으로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가 미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 건설사가 부실해지고 이 부실이 또 경제 전반으로 좀 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원희룡 장관이 한 경제 심포지엄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미분양 물량 10만 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만 가구까지는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7만 호인데 그렇습니다. 10만 호까지 버티겠다. 네. 사실은 이게 7만 호도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물량이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왜냐하면은 이걸 만약에 7만 가구 정도 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도덕적 해이도 좀 볼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집을 짓고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건데 정부가 뭐 개입을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의 예를 들면서 17,000호 미분양이라니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대구 2020년 2021년에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곳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급성수기일 때 나온 물량이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비싸고 여기에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분양은 남게 됐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인데요. 가격을 내려라. 그렇습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우선은 뭐 지금 어떤 부양책이나 이런 걸 쓸 생각은 없고 민간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이 너무 위축돼 있을 때는 한국도시주택공사 LH가 물량을 좀 당겨서 분양한다는 지에서 변동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언급만 했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주진영 대표 나와서 전세 얘기도 했고요. 미분양 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버블이 터지는 게 경제가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죠.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015님. 오늘 춘분이네요. 춘분입니다.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죠. 자,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날도 따뜻해지면서 봄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부디 저의 경제 상황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연금 노래죠. 벚꽃연금 버스커의 꽃송이가 디저트송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백지장에 물 한 방울 떨어지듯,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매우 사소하지만 흔적이 남을 때 쓰는 속담입니다. 여기서 백지장은 하얀 종이의 낱장을 가리킵니다. 백지장이란 말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핏기가 없이 창백한 얼굴빛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백지장은 종이장과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앓고 난 그의 얼굴은 마치 종이장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종이장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란 속담은 이 종이도 네 쪽의 귀를 다 들어야 어느 한 귀도 처짐없이 판판해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힘을 합쳐야 올바르게 되어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종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휴지장도 있습니다. 휴지는 쓸모없는 종이를 뜻하죠. 휴지장은 못쓰게 되어 휴지로 된 종이장이란 뜻도 있고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결정이나 규정 따위의 문서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지장, 휴지장, 종이장 모두 마지막 음절은 된소리인 짱으로 발음하고요. 다른 점은 백지장과 휴지장은 둘 다 한자와 한자어가 합해진 단어여서 사이 시옷을 쓰지 않지만 종이장만큼은 고유어인 종이와 한자어인 장이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둘째 음절에 사이 시옷을 써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봄 기운이 가득한 춘분절기입니다.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지금 서울이 18.5도, 광주는 21.7도를 보이며 따뜻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부산과 제주 18도, 서울 강릉 21도, 대전 대구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3도에서 9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낮 동안은 따뜻해도 밤에는 다시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먼지 농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도 아직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야당 단독으로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309억 4,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 넘게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6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화제 인터넷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면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14일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그는 사망 전에 동료들에게 관리사무소 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아파트 단지 내에는 박 씨 사망 원인이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경비원 미화원 일동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경비 반장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되면서 부당한 인사조처 등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문제는 이 안 소장의 갑질 피해는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갑질을 견디지 못해서 지난달에 10여 명의 경비원이 다른 아파트로 이직을 했고 해당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했던 70대 김모 씨는 지난 9일에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숨졌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숨지기 전날 아파트 청소 용역 업체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목격담들도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비원 B 씨는 나이가 들면 머리가 새는 건 당연한데 볼 때마다 염색하라고 강요했고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서로 고발하도록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화원 C씨는 지난주에도 미화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일주일 새 두 분이 죽은 셈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의혹 당사자인 안 소장은 갑질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먼저 지난 9일에 발생한 미화원 사망과 관련해서는 해고한 적이 없다. 그분이 그냥 아파서 그만뒀다라고 말을 했고 머리 염색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모자를 쓰라고 지시한 게 전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박 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실 규명과 별도로 고용구조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임득균 직장 갑질 119 노무사는 직접적인 고용 상대방이 아닌 관리소장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규정을 받지 않는 게 문제고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이 대부분이라서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죽지 말고 싸웁시다. 싸울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경비원을 한 것일 테지만 오히려 사는 게 지옥이었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글들이 많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고용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정말 이분들 젊을 때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대기업 임원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마트로 가시거나 경비원으로 가신단 말이죠. 얼마나 좀 자존감이 상하셨을까. 그렇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바꿔나가야겠습니다. 먼저 있는 사람들끼리 좀 잘해주자고요. 어느 아파트는 그 에어컨 설치 때문에 이제 네. 더워지는데 에어컨 설치 못한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주민이 또 나오고 일단은 인권이 중요하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소주로 부어라 마셔라. 참 이게 저희 세대 얘기인데
이랬던 옛날과 달리 MZ세대의 술 분위기, 네. 술 문화는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제 대학생 때도 비슷하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위스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아저씨 술로 여겨졌던 위스키가 최근에 MZ세대의 술로 급부상하면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보니까 코로나19가 계기였습니다. 거리두기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은 데다가 취하기 위한 음주가 아니라 이제는 좀 향과 풍미를 음미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MZ세대는 애초에 소주 소맥으로 통하는 이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가 전만큼 익숙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학생 A씨 22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입학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굳이 다 같이 우르르 술자리를 갖는 게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단순 취향 말고도 있습니다. MZ세대의 위스키 투자 붐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위스키 투자는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었죠.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고급 위스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형마트, 편의점에서도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유만 하고 있어도 시장 가치는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좋은 한 위스키는 가격이 1년 새에 19%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위스키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자 해외 직구가 크게 늘었기도 했는데요.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구입한 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7개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반응입니다. 혼술하면서 소주 사는 거나 가격 차이가 없다. 이래서 5만 원대까지 저렴한 양주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다. 한 잔만 하면 기분을 낼 수 있으니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위스키 열풍. 7648님 공감합니다. 저도 양주 사러 제주도 여행 갑니다. 주로 이제 면세점 이용하면 네, 그렇죠. 많이 싸게 살 수 있죠. 네. 아이고 저희도 이렇게 소맥 폭탄주 마시기 싫어서 약간 와인 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 주량껏 천천히 마시면서 담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와인이 좋구나 그러는데 이제 위스키로 갔어요. 위스키로 저도 한번 눈을 번쩍 떠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렴한 양주들도 많이 나와서 더 파급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캡틴 큐라는 게 있었는데요. 양주 아닌 양주들도 있었죠 옛날에. 자, 요즘 고급 양주들 입맛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검정 고무신 유명하죠. 아직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만화를 그렸던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어요. 만화계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네. 이 만화계 단체들이 20일 이우영 작가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검정 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해오던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공정 문제가 거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 유족 등에 따르면 만화 검정 고무신은 형서랜 측이 2019년 6월 이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등을 상대로 2억 8,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출판사 측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서 소송을 이어갔고 이들은 정당한 법적인 계약에 따랐다는 게 입장입니다. 형서랜 대표 장모 씨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0년 이 씨 형제를 포함한 검정 고무신 원작자들과 무려 5차례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장 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장 씨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검정 고무신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산은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 이우영 작가가 만화 속 캐릭터를 개인 창작, 출판 활동에 활용하자 형서랜 측은 고소에 나섰고 심지어는 이 작가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체험 농장에서 단순히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을 틀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에 의하면 이우영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검정 고무신 캐릭터로 사업은커녕 창작도 마음껏 할 수 없었고 신인이 참가하는 만화 공모전에 응모해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시작된 법적 분쟁이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 작가는 사망 이틀 전 법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검정 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이라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도 앞으로 크게 3가지 목적을 갖고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작가의 명예를 되찾고, 둘째, 검정 고무신 팬을 위한 추모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온 국민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준 작가님 너무 안타깝고 쓸쓸하네요. 작가님이 안 계셨다면 검정 고무신 작품이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을 천국에서 편히 가소서. 진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작가, 저작권을 가진 분의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출판사도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작가와 출판사가 윈윈하는 관계가 됐어야 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운전면허증 여권은 만료돼서 이 발급한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증도 만료가 되면 재발급을 한다. 이거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운전면허증이 만료돼서 재발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은 기본 10년 이내로 각각 유효기간을 두죠. 네네. 만료 시 갱신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은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사실 재발급 받을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이제는 재발급을 받도록 하게 되었는데 시간 경과, 의학 발전 등으로 인한 외모 변화 반영 그리고 미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고안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신원 인증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신분증의 보완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조금 더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뭐 일단 여권, 운전면허도 재발급 귀찮은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니 너무 귀찮다 등의 반응도 있었고요. 사실 사진 보여줄 때 너무 옛날이라서 못 알아보실 때 민망하곤 했다 등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한 번도 안 잃어버리면요. 네. 제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때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증이 있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사진이 달아서 그냥 하얘요. 얼굴이 없잖아요. 그게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재발급이 필요하기도 하다. 외모도 또 많이 변하니까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겠죠. 제 친구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술집에서 이걸 민증 검사를 하는데 중학교 때 사진이어서 한참을 검사를 하더니 결국은 못 믿고 카드를 따로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몇 월, 며칠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을 보고는 미성년자 아니냐?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봄이 왔는데 정치권에도 봄이 오는지. 자, 먼저 제일 화제는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짧게 대통령실 분위기를 박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상회담 후속 대응으로 대통령실이 좀 부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취재해 보시면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내놨던 거잖아요.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했던 거죠. 근데 해법을 내놨던 그 시점쯤에서는 굉장히 용산이나 여권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예로 들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미리 여론조사도 좀 해보거든요. 이런 안건들이 있을 때요.
나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나쁜 의견이 많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민생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감되는 이슈가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미래로 간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뭐 삼전도의 굴욕, 아니 뭐 이완용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도 봤고요. 그리고 일종의 기저 효과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향후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좀 내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다 이제 이게 지금 69시간제하고도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던데 69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일을 먼저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음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걸 행사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는 그런 우려가 원래 있었지만 메뉴판이라도 좀 보여줬으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향후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이번에 메뉴판도 안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민심이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우려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뉴판은 나왔죠. 나왔나요? 스키야키와 오므라이스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줬는데 일본에서 얻을 건 무엇이냐. 이런 메뉴판이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좀 여권 쪽에 종합적으로 좀 물어봤을 때도 좀 걱정들을 하는 이유가 뭘 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 네네. 지금 당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부장 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사실은 굉장히 이 국산화가 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에서 뭘 받아야 되는데 미국과의 관계 같은 거 안보적인 분야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경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IRA나 아니면 반도체법 관련해서 뭐를 받을 수 있느냐 요 문제인데 그거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뭔가 얻지 못하면은 이제 국민적인 그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기자님,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민주당의 대응을 이렇게 좀 과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역풍분다. 삼전도의 굴욕이라든가 이완용 또 이재명 대표는 하수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실제로는 민주당 대응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러한 걸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지지층을 잡을 것이냐, 중도층을 잡을 것이냐, 이 고민이 항상 민주당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일 프레임이 더는 좀 예전만큼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를 민주당이 알게 됐는데 그게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 좀 그걸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먹혀들지를 않았대요. 근데 다만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이 이슈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제 강제동원 해법에서는 더욱 좀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에도 시청 앞으로 나가서 규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고민이 좀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169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장외로 나갈 것이냐, 좀 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데 이게 시민단체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위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에 좀 함께하자는 요청이 온대요. 지지층도 뭐 하고 있느냐, 밖으로 나가야지. 좀 그런 딜레마적 성격이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3호 법안으로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호평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뭔가 장외투쟁보다는 좀 입법을 통한 맞불 형식으로 좀 가자. 조금 더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좀 국면 전환하는 게 더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네네. 이걸 두고도 또 여야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 이슈를 민주당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뭐 외통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분위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요, 이 여론이 나뉜단 말이죠. 대통령실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고 과연 기조는 무엇인가.
근데 그만큼 좀 심각하게 여기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취재를 좀 따로 해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그러니까 다른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논쟁이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때 취재를 해보면은 어쨌든 대부분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권에 논리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번에 69시간제는 굉장히 중간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을 처음에 대통령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또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또 다시 뒤집어서 오늘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전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설명들이 다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기 전에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뜻은 한결같았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항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안에 혼란상이 있고요. 이제 얘기들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 일단은 노동부 쪽에서 이 올라오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고 나온 거기는 한데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탓이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일종의 그 책임 공방 같은 게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동부 쪽에서 69시간제 네이밍을 잘 못 막았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69시간제라는 지금 저도 쓰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최대 69시간으로 가는 거고 전체 총량은 당연히 늘지 않는다라는 게 설명인 거잖아요. 근데 네이밍 자체에서부터 필패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 52시간제였는데 주 69시간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노동부가 잘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뭐 여기저기 서로 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좀 그래도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 어찌됐든 간에 뒤집기로 하긴 했지만 누군가는 좀 책임을 지거나 혼이 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혼나야 된다면 누가 혼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 한 사람을 좀 찍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실을 많이 축소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3실 8수석 체제였어요. 네네. 실장이 3명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8명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실 5수석 체제가 됐거든요. 2실 5수석 체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당기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은 지금 이제 소위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이간섭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신설을 해서 데려옵니다. 이게 2실 6수석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수석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수석이 담당을 하는데 사회수석이 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고용노동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기후 환경, 문화, 체육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8명의 수석이 했던 거를 지금은 5명의 수석이, 그러니까 6수석이긴 한데 사실 정책기획수석은 실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너무 넓고 그다음에 안상훈 지금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래서 따져보자면 연금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이걸 일일이 다 검토하고 명확하게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축소된 좀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간섭 수석이 어찌됐든 간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이간섭 수석이 왔을 때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게 기획부터 정책 기획부터 홍보까지 총괄하도록 권한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처 간의 혼선이라던가 아니면 메시지 혼란 나오는 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간섭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역할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못한 게 아니냐,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누구의 책임이냐? 대통령실 안에서. 자, 그런데 이 노동 문제니까 지금 야당인 민주당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도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볼 텐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좀 쏟아졌는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도 방금 전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69시간제 노, 4-5일제 예스 이렇게 좀 공세가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 그 노동 가이드라인을 줘놓고 네. 이거를 고용노동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동부 측 관계자가 민주당에게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일정 정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책 위반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것은 곧 질타 섞인 것인데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윤 대통령이 일단 던져놓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부처 탓으로 돌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에겐 이게 또 공격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고.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왜 MG 의견만 경청하느냐. MG 아닌 노동자가 더 많다.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네. 지지율이 빠졌을 때 최근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들 분석하듯이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 그 결과물이 좀 뭐 충분하지 않았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주 69시간 최대 69시간제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특히 빠지는 층을 봤더니 그 젊은 세대층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MZ세대를 좀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로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정책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바뀐 적이 아까 민주당 얘기처럼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은 다른 쪽을 좀 질타하고 그런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 분석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축소가 되면서 예전만큼 통화라는 역할이 좀 약해졌다. 이런 분석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오락가락했던 사례에 대표적으로 3개 꼽을 수 있거든요. 아까 네. 하나 말씀드렸던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당기기로 했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교육부총리까지 날아갔었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비동의 간음죄. 아 맞아요. 이걸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황이 이상했어요. 법무부가 오후에 뭐 그걸 우리는 이제 안 되는 입장도 냈고 우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거의 한 밤에 돼가지고 여가부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그거 없던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69시간제도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하고 네. 그다음에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좀 엇갈리고 이런 상황들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 이제 노동부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렸지만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장악이 좀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시를 내려도 예전에 그 산업부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그때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원전 부사에 일부 남아 있다라던가 지금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성향을 좀 나누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 여가부 문제도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봤을 때는 뒤집는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 목소리가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정반대 임무를 주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촘촘하게 다시 내거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 뭐 워낙 크고 갈래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부 조직 혹은 실무 조직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 지금 사실 여권에서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모 공공기관에 있는 이제 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은 한 부장급이고요. 그 위에 임원들이 쫙 있는데 네. 임원들의 임기 그 언제 임명이 됐는지를 보니까 작년 3월 20일 요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선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대부분 임명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임기가 3년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권 입장이긴 하지만
3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임원들로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바끼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공공기관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요. 자, 또 다른 이슈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지금 전당대회는 끝났고 친윤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KBS 일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 자, 대구에서 순천으로 가는 중이다. 근데 서울에는 안 올라오고 지역을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천하람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네네. 천하람 변호사랑 좀 가까운 인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지난주부터 방송을 대부분 출연을 안 했을 거예요. 네네네.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취소하고 내려갔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응하는 게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은 김기현 대표는 좀 일방향의 연포탕을 지금 끓이는 작업을 쭉 네네. 이어가고 있어요. 뭐 안철수 의원도 만났고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났고. 그다음에 당내에는 뭐 지명직 최고위원은 강대식 의원을 이제 유승민계라고 불리는 강대식 의원한테 주고 그다음에 대변인 한 자리는 또 나경원 계라고 좀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하여튼 예전에 나경원 캠프에서 일했던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천하람 변호사거든요. 그 당대표 경선에서 같이 참여했던 3명의 후보 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서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그림만 그려주면은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일종의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당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앞에 보면은.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특위위원장을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죠. 거절했고 사실은 보통 이제 그냥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탕평이다 아니면 이제 포용한다라고 하면은 한 자리 추천해 주세요. 내지는 뭐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데 당직에 네 전혀 다른 뭐 새로 특위위원장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 이것도 좀 불만족스러운 거고 결국 천하람 변호사한테도 사실 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남은 자리가 정책위 의장인데 당연히 이제 가능하지 않고 원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그 외에 뭐 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천하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근데 만나는 순간 어쨌든 악수 손을 내미는 손을 맞잡는 그 그림은 그려지는 거잖아요. 화합의 모습은 그려지고. 그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다 충족하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마뜩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안 오고 지역을 돌고 있다. 전화 연결을 하네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또 바로 다음 달 4월에 예정돼 있단 말이죠.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인데 자, 후보군의 면면 현재 당 내부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변수로 봤던 거는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거였거든요. 네. 만약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오게 되면 이건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대통령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인사니까 용산 친윤 인사다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히면서 그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 원내대표 경선이 4월 7일이나 8일 아니면 이제 4월 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원내 쪽에 물어보니까 전자일 가능성이 좀 높대요. 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장관 인사청문회라든가 차기 장관이요. 뭐 이런 시간을 고려했을 땐 뒤로 가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 권영세 장관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권영세 장관이 안 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권영세 장관이 또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일정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남은 인물이 김학용 의원하고 박대출 의원, 뭐 윤재욱 의원 이런 인물들인데 지역이 또 다 달라요.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 이제 경기 쪽이고 박대출 의원은 이제 PK 쪽이고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은 TK 쪽이거든요.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 첫 번째는 윤심. 그러니까 누가 윤심이냐. 이게 이제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 지령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명의 후보 다 원조 친윤 그룹에 그 섞여 있는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어도 친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친윤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변수는 지역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당대표가 PK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지역을 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는 보통 수도권을 많이 배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학용 의원은 그런 점을 많이 강점으로 내세울 걸로 보이고, 특히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PK가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TK 지역은 지금 좀 소외돼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거는 유일하게 TK 후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재욱 의원은 이제 그런 점을 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다가 제가 좀 뭐 재밌게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닌데 이제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당내에서 나오는 게, 김학용 의원이 이제 지난 15일에 안성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그 대통령이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그 집적단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날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성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그날에 용인에 발표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좀 용산이랑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냐, 네네. 김학용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본다라는 거는 어느 후보가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발표와 코드가 맞는 의원이 아무래도 더 소통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의총에서 결정하니까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전당대회처럼 누가 윤심 후보냐, 누가 뭐 반윤 후보냐, 뭐 누가 어떻느냐 하는 것보다 친소관계가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기자님은 국민의힘 출입하신 적도 있으니까 내부 사정을 좀 아실 텐데, 자, 이 기자가 체감하기엔 어떻습니까? 박순봉 기자가 설명한 것 중에 윤심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뭐 한 달 전쯤부터는 윤심이 박대출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좀 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가 발전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했는데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 PK 1세기 되면 TK 홀대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래서 최근에는 박대출 의원을 좀 주저앉힌다고 하죠. 원내대표를 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요. 정책위 의장을 지금 계속 시키려고 김기현 대표는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대출 의원은 또 정책위 의장보다는 원내대표를 하고 싶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네. 정치인으로다 자기의 또 꿈과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하는 생각이 또 있단 말이죠. 자, 결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도전 여부가 최대 변수인데, 박 기자님 얘기로는 일단은 어려운 것 같다. 좀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도 좀 앞으로 잡은 걸로 봐선 그렇고, 일단 권영세 장관이 또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정으로 봤을 때는 원내대표 선거는 고려를 안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자,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 자리 나오는데 박대출 의원은 거절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유이동 의원,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회 오퍼가 갔는데 거절을 해서 다른 이제 유승민계 의원으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유이동 의원도 거절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이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이전에 유이동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고려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먼저. 네, 고려를 했는데 너무 중책이다, 이런 좀 반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제안을 받은 거고, 오히려 돌렸는데 낮은 걸로 준 거죠. 근데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은 뭐 유이동 의원 입장에서는 3선이나 했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Y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계속 하나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임명됐던 위의장이기 때문에 현 지도부와는 사실 결이 맞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유임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교체 시점이 문제입니다. 성일종 위의장 입장에서는 1년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4월까지 기한이 남았고요. 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 말했듯이 아직 후임자를 명확히 찾지 못한 상황이라서, 또 정책위의장은 당원 당규에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임명이 되면 그 사람과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임기를 좀 같이 해서 물러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물어봤거든요. 성일종 의원실을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언제든지
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후임만 정해지면 바로 그만두겠다. 이제 이런 입장은 전달을 해놨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위 의장을 못 정했기 때문에 차기를 아직 그리고 이제 보통 원내대표랑 협의를 하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좀 까다로울 그렇죠. 거예요. 러닝메이트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성일종 의장이 당분간 좀 맡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다음에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게 경선 시기를 4월 말로 할 거냐, 5월로 할 거냐, 뭐 경론이 있었는데 5월로 정리가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비하인드가 있다면서요. 네, 원래 조기 원대 선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당원 당규대로 5월 둘째 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워낙 강경하게 4월 말은 안 된다는 입장을 펴가지고 민주당도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는데요. 보도에도 나왔죠.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둘이 만나서 우리 4월 임시국회까지는 책임 있게 같이 하고 이제 좀 임기를 맞춰서 5월 초쯤으로 이렇게 좀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왜 의원총회 추인도 받지 않고 의총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왜 양당 원내대표끼리 그런 것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붕괴를 했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4월 7일이 임기 종료인데 그렇죠. 하루도 못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그날에 딱 맞춰라? 네. 그렇게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야가 카운터파트를 좀 그쵸. 비슷한 맞추려고. 시기 네. 4월 말에 뽑자 이런 얘기였는데 4월 7일 하루도 못 넘긴다.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도 그럼 당원 당규대로 5월 둘째 주.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받질 않으니까 민주당도 그냥 5월 둘째 주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기간이 뜨고 그쵸. 각각 신임 원내대표가 나오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파다해요. 자, 이후에 이제 당헌 80조 적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성남FC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기소와 동시에 그 당헌 80조를 적용해서 즉각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을 하면 지도부는 이걸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좀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제 오전에 비공개로 당무집행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만약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 정지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무위를 열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앞서 기동민, 이수진 의원 2명이 기소가 이미 된 상태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의원에게는 당헌 80조 적용을 안 하고 이 대표에게만 하느냐.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네네. 또 조금 애매한 게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이제 뇌물죄, 그러니까 부정부패 혐의와 가장 가까운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대표는 어떤 것으로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뭐 제3자 뇌물이라든지 배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뇌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부패 범죄라고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하는 일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그렇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아주 쏠쏠한 얘기 많이 들었고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제 IT본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는 막 어지러워요. 이제 어지러워요. 저도 힘들어요. 예, 챗 GPT 여러 주 했는데 자, 챗 GPT는 이런 거야 하고 저도 좀 써보고 공부하고 그런 와중에 자, 소장님 요즘 뭐 일주일이 일주일처럼 안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굵직굵직한 IT 이슈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죠. 아니 이게 진짜 좀 이런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IT 전문가들이 다 그러는데 10년 동안 누적된 기술이 일주일 만에 다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아하. 예를 들면 월요일 날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이게 지금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날에는 메타가
갑자기 언어 모델 우리가 말하는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용량을 줄여서 스마트폰 한 대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걸 테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에는 GPT-4가 나옵니다. 갑자기. GPT-4 맞아요. 그죠? 수요일 날에는 또 그림 그려주는 미드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텍스트만 쓰면 정말로 실사 이미지 정도의 느낌이 나는 이 정도의 급이 나오고요. 그러더니 또 3월 16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실제로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런 오피스에다가 챗GPT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데모를 했고요. 네. 3월 17일에는 또 그림 그려주는 것 중에 또 이제 우리가 설치형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뭐 이 정도면은 도대체 거의 뭐 숨만 쉬고 달리기 하는 뭐 이런 마지막 질주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이 일주일에 아닙니다. 한번 IT 본부를 하는데 네. 오늘 나오셔서 이게 최신입니다. 그러면 내일 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중요한 거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챗 GPT에 들어가는 이 GPT 이게 3.5에서 GPT-4 네. 이게 4세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일단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부터 해볼까요? 네. 눈이 생겼습니다. 눈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얘가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얘한테 사진을 한 장 줘요. 근데 그 사진 안에 우유랑 뭐 밀가루랑 그다음에 뭐 달걀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사진을 줍니다. 네. 사진의 내용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걸 주고 나서 이거 갖고 뭘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얘가 팬케이크, 오믈렛, 머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그게 이제 뭐 이미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진에 뭐 잘려 있는 우유에 막 이런 것도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는 걸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풍선이 되게 많이 이렇게 크게 엮여 있고 하나 이렇게 끈에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있죠.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그 다음에 얘한테 아무 내용 안 주고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갑자기 풍선이 다 날아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수준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시안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미지나 우리가 이런 거 컨셉 하나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토론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하고 할 수 있게 나온 게 이번에 GPT-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얘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창작에 대한 것도 더 좋아진 게 기존에 있었던 것도 글은 잘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GPT-4한테 이번에 이 정도의 난이도를 줘요. 어떤 거냐?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번 네가 짧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알파벳 A, B, C, D, E, F, G에서 끝까지 A부터 Z까지를 모든 단어에 한 번씩 넣으면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정말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B, C, D 순서대로 알파벳 24개를 단어를 쫙 써가지고 내용을 24개의 단어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나 향상력이 좋아져가지고 심지어 이제 코딩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코딩에 대한 기본 지식 아예 없는 사람도 직접 게임 만들 수 있는 뭐 이 정도 수준까지고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량이 25,00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 얘기인즉슨 책을 거의 통째로 하나를 다 넣고 뭔가를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거나 답변의 길이도 거의 책 한 권 수준까지 써주는 뭐 이런 정도 급으로 얘가 진화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무섭습니다. 눈이 생겼다. 더 똑똑해졌다. 네. 이제는 그냥 그 정보 처리량도 높아졌고 이제는 맥락까지 추론한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기존에 못하던 것들을 해내고 훨씬 더 똑똑해진 거잖아요. 이게 시험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평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의학 시험을 통과했다, 뭐 아니면은 경영학 시험을 통과했다. 그때는 통과를 했어도 아주 커트라인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게 했더니 상위 10%. 네, 그리고 또 생물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 올림피아드니까는 생물 시험도 있지만은 뭔가 이미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봤더니 성적 상위 1% 나왔습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얘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 방송사에서 이거 테스트한 영상이 있어서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수능 풀어보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미국 거고 수능 게 아직 튜닝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챗 GPT가
수능 언어 영역 우리나라 거 풀었을 때 그 전 버전 7등급 나왔거든요. 하위 16%. 근데 이번에 GPT-4로 풀었더니 3등급이 됐어요. 상위 17%.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 영역 3등급 수준이면 웬만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한국어의 튜닝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생짜의 GPT를 갖고 했는데 이 정도니까 좀만 손대면 얘도 이제 1등급 된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수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런데 이런 그 GPT-4를 보고 GPT를 만든 창업자가 자신도 조금 무섭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 이 인터뷰 보고 정말 옛날에 SF 소설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창조자나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뭔가 세상을 좀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로봇 만든 사람이 자기도 이게 이럴 줄 몰랐어. 그러거나 내가 만든 작품에 본인이 당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 솔직히 살짝 들었어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은 이 챗GPT 만든 오픈 AI의 이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AI 기술력의 파급력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AI의 기술에 실존적인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개발한 가장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 AI 기술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쓰고는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GPT-4를 만들고도 이거 어떻습니까 했을 때 완벽하지 않아서 이게 혹시나 위험하게 사용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특히나 이게 사이버 공격 같은 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AI 리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이제 물어봤더니 소름 끼치는 발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정은 안 했죠. 네. AI가 통치할 수도 있다. 약간 무서운데요. 자, 본인도 조금 무서운 이런 서비스를 그럼 왜 오픈한 거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거 도대체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얘기 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의 얘기가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워낙 창업자를 많이 키웠었던 전문 투자자여서 말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대부분 다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험실에서만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GPT-4나 3, 3.5만 돼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세상에 GPT-7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 만약에 세상에 이게 나왔으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반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이 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오픈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들은 이걸 되게 조심스러워한다. 하지만 몇몇 경쟁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소름 돋는 얘기를 했는데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것이다. 얼마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길들여야 될 녀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치면 자 이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자, 이 GPT-4 이것도 지금 넘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게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챗GPT가 탑재됐다. 네, 코파일럿.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이제 서비스 데모로 보여줬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거 아마도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근데 거기에 더 파워 있게 됐습니다. 뭐냐, 워드 쓰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글 쓰다가 막히면 챗GPT 불러와서 그 앞에 있는 맥락으로 써줘, 정리해줘, 이거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엑셀 쓰다가 제가 만약에 엑셀 함수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뭐 이 엑셀에 표를 주면서 이 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그걸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그래프도 막 새로 그리고 이런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세 번째인데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뭐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줘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잘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제가 한 번 더 놀란 게 단순히 제가 텍스트를 쓴 것만 디자인을 해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시에서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뭐 거기에서 나온 이제 실제 대표의 그 어떤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시연한 사람의 딸이 이번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대요. 그래서 뭐 딸의 이름이 예를 들면 애니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애니의 졸업 축하에 대한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그 딸의 사진을 쫙 붙이고 그 딸에 있었던 일기의 내용을 쫙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쫙 요약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텍스트를 붙여서 구성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장짜리 PPT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MS 같은 데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개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애니구나. 그럼 그 사람이 있는 이미지 붙이고 그 사람이 썼었던 일기의 내용을 갖고 넌 이런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잘했어라는 걸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까지 다 끌고 오는 이런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워드를 쓰더라도 내가 초안을 어떻게 쓰지라고 할 때 내가 어제 회의할 때 회의록 적었지? 회의록 갖고 와서 정리해서 보고서 써줘라고 하면은 갖고 와지고 심지어 회의록도 본인이 안 쓰고 줌처럼 온라인으로 화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서 또 인공지능이 텍스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심지어 이 기능이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회의하다 보면 회의하다 잠깐 졸거나 딴짓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김대리 얘기해봐 이러면 얘기 못하잖아요. 그때 코파일럿 딱 누르면 지금까지 회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답 3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줘요. 드디어 지능형 개인 비서가 나왔다. 네. 이제 뭐 강연 교환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뭐 아니면은 만든 초안을 갖고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수준으로 진짜 온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나왔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사고 싶은데 아직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근데 시연 정도는 보여줬으니까 이게 기능은 구현했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더 진화된 뭔가가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화요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도 적응해야 되겠죠. 자,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